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폴란드 영토 내로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각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50년 만에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유인 달 탐사선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3시 첫 발을 뗍니다. 발사 시도가 잇따라 무산됐던 아르테미스 1호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60조 원짜리 스마트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내일 방한합니다. 제2의 중동봄에 대한 기대로 재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나토와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와 EU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즉각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나토 전역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 떨어졌고 곡물 가게에 있던 폴란드 주민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Ми говорили про це. Терор не обмежується нашими, а сьогодні російські ракети ударили. AP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로 최종 밝혀질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와 EU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나토 헌장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 차원의 군사적 대응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To our security commitments and Article 5, we've been crystal clear that we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이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정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들과 연쇄회동을 가지고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윤 대통령 조금 전 귀국했죠? 네,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G20 정상들을 위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밤 10시 40분쯤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순방의 성과를 밝혔는데요. G20 식량 에너지 보건 분야 세션에 참석해 우리의 기여 방안에 대해 밝혔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선 한미일, 한일 3국 정상 간의 연쇄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약 3년 만에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강조했고 시 주석은 한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우리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측의 반발로 하루 만에 20명의 이름을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주일 대사관 역시 일본인 사망자의 명단까지 공개한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는데요. 희생자 실명 무단 공개 파문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무단 공개했던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외신에 보도된 일부 희생자의 사진을 포함해 155명 이름 전체를 공개했다가 20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매체는 유족의 반대로 이름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실명을 공개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폐륜적 행위를. 권성동 의원은 동의 없이 공개했다가 항의하면 빼주겠다는 건 애도가 아닌 죽음에 대한 흥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일본인 사망자 실명이 공개된 것을 두고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는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과 공개한 매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정의구현 사재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는 사진을 배경으로 떡볶이 판매 방송을 진행해 또 다른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400개 팔렸네요. TV조선 최민식입니다.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와 그 밖의 정치권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성사됐던 한중 정상회담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예, 어젯밤 성사됐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이죠. 한중 정상이 이제 만난 건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성과는 한중 정상이 만났다라는 게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제 저희 이제 브리핑 자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자료를 보면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갖는다. 그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우려하고 계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수석과의 만남이라든지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공조는 잘 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그러면 어떻게 냉각기를 갖게 되는 것이냐. 약간의 한반도의 그 이분법적인 논리에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회동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안보 문제에도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중국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지금 반한, 반중 이런 정서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 2030 세대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청년들의 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호를 확대하겠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진짜 우호적인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의 중국과의 경제적인 그다음에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성과들이 좀 있을 것도 같지만 북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물론 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지지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는 이제 단서를 달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2년 11개월 만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이 만난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안 못 봤었는데 정상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예. 25분이니까. 근데 이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협력하는 게 경제적 협력도 아주 큽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은 게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랄지 이런 건데 여기서 전 이거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볼 때도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잘 단서 조항 안 붙이거든요. 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든 원론적으로든지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저도 정상회담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사실 이 얘기는 좀 박하게 평가한다면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중국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를 밝힙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을 하는데 예. 북한이 나흘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조목조목 거부를 했어요. 담대한 구상을 거부를 했고 특히 이제 조목조목 거부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똑같다 이러면서 거부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붙였다는 거는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북핵 문제랄지 한반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중국의 간극이 크구나.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 대통령은 중국 시 주석한테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중국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좀 해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앞으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실무 차원도 그렇고 고위급 차원도 그렇고 후속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일 3국 네. 정상이 회담도 이제 가졌잖아요. 네. 그 회담을 갖고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명단도 내놨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연쇄회동을 했죠. 한미일, 한미, 한일, 한중까지. 사실은 예. 이번 순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외교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보인 아주 전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보는데요. 예. 한미일 간의 각각의 대통령과 수상과 만남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고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외적인 천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원칙론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한 우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요. 미국과도 물론 IRI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겠다 법안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겠다라는 멘트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미국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함께 강력한 우방으로서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진정한 다자 외교라는 걸 강조하기로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발이라는 것보다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한국과도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외교 순방의 성과가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우방국들과의 관계, 그다음 경쟁국들과의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계가 보여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미일 3국의 관계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격상이 되지 않았나? 자, 이런 지적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좀 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아무튼 대통령 잘했다는 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번 그 회담을 좀 규정을 하면은 예. 일단
뭐 이전처럼 뭐 외교 참사 이렇게 뭐 이렇게 욕설 파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둔다면 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미일 정상이 아주 짧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그 미사일 경보 관련된 또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해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과거사의 문제, 강제징용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2의 또 지소미아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일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 넘어가면은 거기서도 그런 점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측이 벌써 일본 언론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좀 전향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관측과 기대와 평가를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이제 우리 뉴욕 가서 그랬나요? 대통령이 일본 정상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는 정성 자체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일본은 우리한테 뭐 진정한 과거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매달리는 듯한 모습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거고요. 또 국제 전략상이랄지 중국의 입장이랄지 이런 걸 볼 때도 대통령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가가지고 한국판 인도 태평양 인태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한미일 간의 뭐 긴밀한 공조가 된다는 뭐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한미일 북중러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 때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 위기랄지 이렇게 뭐 사드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무역 보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보복을 한 상황에서 만약 그런 일이 또 재발되거나 어떤 중국이 또다시 뭐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난 거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한국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만나서 확인하고 속내를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럴 때 이걸 외교라는 게 화끈하지 다른 예전의 정상들이 화끈하게 뭐 못해서 못했겠습니까? 외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입니다.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교역 1위 국가인데 또 어떻게 함부로 그 부분도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절묘하게 신중하게 외교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 정부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도 드리고. 예. 하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언론이라든지 보도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중국이 북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라든지 북한과 협력한 북한과 해결을 한다면 그다음에 일본의 역사 문제에 관해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는데요.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상들이 만나서 특히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 수상과 다시 한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냉각기에 있었던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북한이 지금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지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인 입장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겠다라고 한 전 그 정도의 시진핑의 의견도 상당한 전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북한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 것이 시진핑이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보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야 성향의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단 공개에 동조를 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 가지고도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없는 명단 공개를 생각하신 분들 로서는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진보 진영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대전제가 유족들의 동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전부 차분하게 이걸 접근하면은 뭐 이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매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 매체에서도 이렇게 뭐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전 이번에 이제 12구 참사 이 정말 국가적으로 유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보면서 예전에 뭐 저도 우리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하면서 이런 대형 참사들, 뭐 시랜드부터 산풍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때는 물론이고 이때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희생자들의 그 영정과 유패를 모시고 그리고 또 이름들이 다 이제 신원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취재를 해서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죠. 그 사연들에 이제 전 국민들이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는 뭐 그렇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명단 공개, 특히 이제 다수의 분들이 또 이제 그 공개에 대해서 지금 이 매체에다가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우기도 하고 가리기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한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좀 출발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유족들이 정말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참사를 사고로 써라. 희생자는 사망자로 써라. 근조나 애도를 표하는 글자가 새겨진 이 추모 리본을 못 달게 하고 이런 지침들이 쭉 내려갔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가 이 참사가 벌어진 원인을 찾거나 이 희생자를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을 쾌유를 돌보고 쾌유를 비는 게 아니고 너무 참사를 축소하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행안부 장관의 이른바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웃기고 있네라는 정말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까지 필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수의 이제 국민들과 분들이 진정한 그 애도라는 게 뭘까 하면 영정과 유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짧게 하나만 더 추가드린다면 어느 어머니 사연이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20대 꽃다운 나이에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청에 본인이 문의를 합니다.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아서 장례를 단 하루밖에 치르지 못했다. 내 딸을 기리고 싶다 하면서 영정과 유패를 경기도청의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놓을 수 있겠느냐. 경기도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정과 유패를 갖다 놓고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다는 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많은 또 유족분들 정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잠시 전해드렸지만 일본인 사망자의 이제 실명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일각에서는 외교적 문제로 이제 비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문제를 생각해서 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건 정당은 있겠죠. 정치인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이나 그러니까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말 괴물이 됐다라는 그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겠지만 사실 이 명단이 어떻게 그 민주당 관계자분들, 뭐 민주당 관계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시민 작가나 그런 분들의 손에 넘어갔을까? 이건 공공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명단이 과연 이분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단 유출이라는 점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게 국내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도 굉장히 처참한, 정말 참혹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인권의 문제라든지 유가족들의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당국이 일본과 잘 협의를 하고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더 이상의 외교 비화까지 되지는 않기라 그 정도는 기대는 해보지만요. 굉장히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희생자뿐 아니라 국가까지도 망신시키는 이런 정략적인 이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저는 평가하시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정 실장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피해 어제 아침 일찍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검찰이 자택과 민주당 사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정 실장은 유동규 본부장 등 대장동 팀에게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어젯밤 11시까지 14시간 넘게 관련 혐의 등을 추궁했는데 정 실장은 모두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혐의 등에 개입했는지도 함께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과 이 대표가 20여 년간 밀접한 관계로 정치적 공동체라 판단한 만큼 이 대표가 범행 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실장은 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정진상 실장이 14시간 넘게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뭐 귀가는 했는데 검찰이 어떤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을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이고 또 핵심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뿐만 아니고 결국 수사의 최정점이라고 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가지 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13년 전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김만배 씨의 어떤 지분 한 25% 정도 현재 시가로 해서 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해서 이른바 사후수뢰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사후수뢰죄인데 뭐 결국 그 나쁜 일을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 있기 전에 위례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유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혐의로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난 9월 달 아마 기억하실 텐데 유동규 씨가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에 밖으로 휴대폰을 던지다라고 했던 지시, 그것이 바로 이른바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 요렇게 해서 4가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한 14시간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수십 장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부인했고 또 나아가 본인께 부인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전부 다 부인했다라는 후문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용 부원장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인은 했어요.
왜냐하면 혐의가 없으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진상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남시장 때부터는 6급 별정직이었고 이제 경기도지사 때는 5급 별정직. 아시지만 공무원들은 자기의 권한 안에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의혹들은 그 권한 밖에 이상의 것들을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나 최근에 이제 검찰이 영장에 명시를 한 것이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씨에게 돈을 직접 아파트로 가서 이제 줬는데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CCTV 피하기 위해서도 계단을 줬다. 그 계단 여부에 있어서 아시지만 우리가 1층, 2층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으로 가면 더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자동등이 땅 켜지거든요. 그렇게 CCTV를 피한다, 눈을 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보이는 계단으로 가고 오히려 CCTV는 아파트 입구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뭔가 반박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혐의가 없으니까 부인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묵비권과 진술 거부 이게 검찰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랄 때 기각된 이유는 체포영장이란 것은 소환했을 때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지금 그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하다 보니까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이 안 됐던 것이죠. 그 반면에 그와 비슷한 때에 그 체포영장과를 같이 했던 그 김용 민주연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때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이후에 결국 수사에서 구속 기소를 했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수사에 대한 대응 태도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없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결국 핵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하되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아니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요건이 지금 갖춰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얘기를 봐서는 죄를 딱 잡아떼고 부인하는 반면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핵심적인 증거와 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CCTV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CCTV 오히려 그 CCTV 다 있고 그 하는 게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 검찰에서 CCTV를 얘기를 했는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주거 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더 크다는 취지로 얘기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CCTV를 한 2달치를 확보해서 압수수색해서 봤더니만 정진상 씨가 집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도대체 정진상 씨가 가장으로서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부정으로서 어떤 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한 CCTV의 어떤 효과가 지금 더 크다는 점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미루어 추정컨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역할을 해온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정말 마지막 최정점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그것이 발부될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의 어떤 그 최정점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길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는 발부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유동규 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측근이라고 하니까 그 하급자가 정진상하고 이 김용 정도가 돼야 내 측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아가서 실제로 뭐 그 성남 FC라든가 이런 거에 구단주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었지만 실질적인 대부분의 역할을 정진상 씨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왕실장, 뭐 차관도 왕차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실장, 왕수석, 왕비서관 역할을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주거 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을 밖으로 던지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그 정진상 실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르면은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한 겨냥한 수사 또한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속영장이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전제는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검찰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고 주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헌법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불구속 수사라든가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전제로 하고 나아가는 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어떤 타겟으로 하고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 증거가 없이 이제 그냥 그 검찰의 주장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단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외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자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될까.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과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건 인상을 계속 주기 위해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대검찰청을 이제 항의 방문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어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엉터리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 실장이 살았던 아파트 사진이 보입니다.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까 그 전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CCTV 얘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이 이제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팀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피의 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지난 민주당 정권 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 공보 준칙과 관련해 인권 수사를 위한 공보 준칙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고 형사 사건 그 보도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을 어떤 개정을 하면서 결국 그 피의 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결국 그 당시 야당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적잖게 나왔다는 점,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민주당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피의 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뭐 TV조선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이 그 기자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나오는 것이지 결코 이 그 검찰 자체에서 어떤 내용이 나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뭐 수사하고 나서 어떠한 예응을 하더라라고 해서 민주당 자체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그 고소 고발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것이 결코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흘려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있는 공보 준칙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최근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이 정당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언론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개인적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정진상 실장을 옹호하는 걸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둘 당직자인데 감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72비를 가리자.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무리한 요구나 감싸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요. 그분이 부당하게 사정받고 있으면 우리가 감싸야지,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쌉니까?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직자를 감싸줘야 한다. 근데 당무와는 무슨 관련이 있냐라면서 선을 긋는 듯한 목소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목소리도 물론 존재합니다. 제가 160석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주로 존재하는 목소리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결론을 정해놓고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내 여론이 많고, 무엇보다 검찰이 지난 1년간 수차례 수사를 했던 결과를 수사부를 지휘를 다 바꾼 다음에 결론이 바뀌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로켓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쯤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앞서 4차례 발사가 연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발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다시 배치됐습니다. 지난주 허리케인 니콜이 강타했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발사 시설과 로켓 등을 점검하고 예정대로 발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현지 시각 새벽 1시 4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 4분부터 2시간 사이 발사됩니다. We have one rocket and one spacecraft that is now in the barn, in the stable, that's ready to launch astronauts. 앞서 아르테미스 1호는 지난 8월과 9월 발사 직전 로켓 엔진 결함과 연료 누출 문제로 연기가 됐습니다. The team now going into the cutoff procedure after being unable to resolve a hydrogen leak. 이후 3차, 4차 발사 시도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캡슐에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아 25일에 걸친 비행 끝에 다음 달 11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후 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소가 연쇄 부도나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권도 파장이 미칠 것을 염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 예치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가 파산 위기에 몰린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채권자 10만 명, 최대 부채 66조 원 규모로 테라루나급 악재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런 의심스러운 자금 운용이 FTX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15위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보유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송금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그동안 거래소들끼리 고객 돈을 돌려막기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비트코크와 AAX는 이용자 출금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돌연 공지했습니다. 거래소 곳곳에서 유동성 경보음이 울리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종의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20% 넘게 빠졌고 국내 게임사들이 발행한 위믹스와 엑스플라는 각각 20%, 3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확실해져야 사태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 방한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0여 조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수주전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체류 일정은 지난 2019년 방한 당시와 똑같은 1박 2일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와 수행단은 롯데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인데 400실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년 5개월 전 이낙연 당시 총리처럼 빈 살만 왕세자를 공항에서 직접 의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수주전 때문입니다. 네옴시티 건설 사업은 우리 돈 660여조 원을 들여 사막과 산악 지역을 인공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공사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네옴시티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다른 기업들도 사무용 빌딩을 비롯해 주택과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추가 수주가 예상됩니다. 공사 규모로 볼 때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مشروع ذا لاين هو ثورة حضارية للإنسان تضع الإنسان أولاً. 예, 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우리 재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옴시티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네옴시티 수주에 이제 성공을 한다면 제2의 중동붐이 다시 일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발주된 게 1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2.3%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 것들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미 발주가 끝난 게 2%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중동붐이 나는데 우리가 197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1,55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제2의 중동붐이 훨씬 더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지금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동붐 이거 뭐 꿈꿔봐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계도 들썩이고 있지만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소식에 주식시장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건설주는 이해가 가는데 게임주는 왜 높아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운영하는 게 PIF라고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게 이제 국가 펀드가 있어요. 그 안에 SGG라고 세비 게이밍 그룹이라 그래갖고 전 세계의 게임을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스포츠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히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고요. 빈 살만 왕세자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취미가 뭡니까? 게임하는 거래요. 등등에 해서 자기네들이 게임으로 한번 전 세계를 휩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넥슨하고 NC소프트에 굉장히 많이 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일본 계열의 2개의 지금 게임사를 지금 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뭐 블리자드라든가 이런 또 미국계의 이런 게임사도 지금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게임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게임 다음에 분명히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숨겨놓은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게임에서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로 가는. 그러니까 석유만 생산하는 경제 구조에서 첨단 기술,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관심이 이제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에 와 있을 동안에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부회장 등 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뭐 모두 만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지난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는 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대신에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이 두 분이 바뀌게 된 뭐 이유가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호텔에 이번에 이제 묵으시는데 그 2019년도에 신동빈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거는 일본 출장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마침 이제 롯데 호텔에서 이번에 묵게 되니까 그 의전을 지금 신동빈 회장이 다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굳이 뭐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한화가 들어간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지금 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2019년도는 기억나시지만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 다 손을 잡고 5대 그룹 총수들을 해갖고 승지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와중에서 무슨 효과가 났냐면 2019년도에는 5일 달러 보따리 10조 원을 풀고 가죠. 그래서 그때 MOU를 10개 이상 맺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등등에 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이 소위 말하는 인너그룹이 형성이 돼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여기가 참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비공개 입찰이에요. 근데 비공개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먼저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기업에게 지금 발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들이 잘 되면 좋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두각을 나타나고 있지만 초기 물량인 뭐 기반 시설 통신은 중국이 싹쓸이해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우리가 분투를 하면서 여기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경제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재계들이 얼마나 수주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빈살만 왕세자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가능한 남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어요. 에브리띵 그러니까 사우디에 왕자가 지금 몇 명이면 7,000명이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왕이 되게 하는 암투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쁜 뜻의 에브리띵입니다. 그래서 하건데 자, 왜 에브리띵이 붙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사우디의 총리는 국왕이 겸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이제 뭐 입각이 돼서 지금 총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안보, 경제 이거를 다 잡고 있는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이 굉장히 맞고요. 그 외신에는 대개들 이 빈살만 왕세자 이름을 MBS라고 항상 써요. MBS요. 네, 그러면서 에브리띵 맨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전권을 휘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뭐 왕자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인 그 사건도 있고 암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뭐 증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국제적으로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바이든이 사면해줬다. 이거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극도의 지금 뭐 비난을 했던 사항을 갖다가 다 뭐 감안하면서도 사우디에 가서 이제 증산 얘기들을 하고 오면서 그거는 이제 사면된 일로 지금 뭐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그 치열한 왕자의 난들을 다 겪으면서 자기의 뭐 사실 적이라는 사람들 다 지금 제거하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올라섰는데 중동 부자하면 보통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빈살만 왕세자 그보다도 재산이 더 많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순위를 하면은 1위에 올라가는데 순위에 안 넣어요. 왜냐하면은 순위에 안 넣는 이유가
왕실에 있는 재산하고 개인 재산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지금 뭐 추정은 일론 머스크의 4배 정도를 갖고 있다. 개인 자산은 2,800조, 그다음에 뭐 5천억짜리 요트, 그다음에 뭐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뭐 그림들 뭐 등등을 갖고 있어서 돈에 관해서는 뭐 만수르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는 듯한 부분들이어서 하는데 특히 이제 600조를 갖고 있는 국부 펀드에 지금 뭐 의장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뭐 돈은 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재난 현장 인근에 의료진을 투입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허허벌판에 텐트 수십 개를 순식간에 설치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게 훈련하는 현장을 박재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1000제곱미터 공터에 흰색 텐트가 줄줄이 늘어선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해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탄 부상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017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한 이동형 병원입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권역 재해의료 지원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24시간 내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동형 병원은 컨테이너, 그리고 텐트, 그리고 차량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모듈형으로 조합해서 나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올해로 3회차인 이번 훈련에는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총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동형 병원은 소생응급실이나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수술실도 갖춘 50병상 규모로 구축되는데 필요시 100병상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진 않아요? 네. 의식 안 잃었어요? 네. 숨 쉬는 거 괜찮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오늘 볼 사진은 프리다이빙인데요.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별도의 호흡 장비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스포츠입니다. 수면에서 호흡 후 다이빙하는 동안 호흡할 수 없어 숨참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실내 프리다이빙 경기가 열려 찾아가 봤는데요. 실내 대회에서는 주로 수면에서 숨을 오래 참는 스태틱 apnea와 호흡 한 번으로 최대한 긴 거리를 이동하는 다이내믹 apnea 경기가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이 두 종목의 세계 최고 기록은 스태틱은 11분 35초, 다이내믹은 290m라고 합니다. 네, 한 번에 숨을 참고 잠수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초등학생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호흡법과 압력 평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즐기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고 같이 헤엄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하면 물속의 고요함 속에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서두를 일이 많은 현대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스포츠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수능 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분들은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지 않아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도 밤한때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호남 지역으로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 영남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대구는 16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